시간에는 그 최영대 대표님에게 묻는다 그 안건으로 일한 건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영대 대표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너무 가분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쑥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오신 우리 선생님들 말씀 듣고 나니까 캄캄하던 우리 전라북도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우리 여기 오늘 이렇게 이제 처음 모인 이 모임이 이 불씨가 돼가지고 살아날 수도 있겠다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우리 전주에 있었구나. 왜 진짜 좀 이렇게 몰랐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희망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이제 원자력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뭐 1시간, 2시간, 몇 시간이 돼도 사실 부족합니다. 네, 오늘 한 20분 내로 왜 우리가 원자력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이제 제가 있는 곳이 진안이기 때문에 저는 원래 고향은 고창입니다. 고창인데 지금 퇴직하고 살고 있는 곳이 진안이어가지고 진안에 오면서 아까 저쪽 우리 남문시장 훈남도 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로 왔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한눈에 보입니다. 경기가 참 어렵구나. 그리고 또 지금 어제 또 날씨도 추워지고 그래서 우리 서민들, 우리 국민들 정말로 얼마나 살아가기가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불같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언젠가 힘이 빠지고 비틀비틀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저는 가장 큰 원인이 소위 말하는 좌파들이 득세하면서 에너지 문제를 걸고 늘어지기 하면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를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는 에너지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우리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우리가 의식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식주? 옷을 입는 거, 우리 몸의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음식 먹는 거, 우리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또 집 짓고 사는 거, 밖으로부터 추위나 더위, 에너지로 그 에너지의 영향을 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집 짓고 사는 거예요. 이 추운 겨울에 난방 안 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진안에 살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춥습니다. 어제 저녁에 난방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하면서 정말로 서민들, 저는 이제 그 신화보일러가 고장이 나가지고 못했는데 정말로 이 돈이 없어가지고 난방 짓다고 보더는 수많은 서민들이 얼마나 추위에 떨까 이런 생각을 좀 마음이 아팠는데 에너지는 곧 우리 삶 자체입니다. 그 에너지 중에서 에너지가 여러 형태가 있는데 석유가 없으면 차가 못 끌고 가지 않습니까? 석탄 발전을 못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로 중요한 에너지가 뭐냐? 전기 에너지입니다. 전기 에너지. 전기가 하루만 딱 정전돼 버리면은 우리나라 특히 도시에서는 지옥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선물이 나옵니까? 뭐 예를 들면 특히 겨울이나 여름에 하루만 정전되면 최소한도 전국적으로 몇십만 명이 죽을 수 있어요. 이만큼 에너지는 우리의 그 생명입니다. 지금 경제가 정말로 이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 큰 원인이 뭐냐? 저는 전기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춘희 대표님이 준비해주신 그 뒷면함, 문재인 정부 때까지 전기값이 평균적으로 킬로와트당 1kg에 110원대였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해가지고 120원으로 올라갔다가 130원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140원에서 160원까지 올라갔어요. 서울은 160원이에요. 이렇게 펴보시면 제주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이런 데는 140원, 145원 뭐 이래요. 왜 이런 데는 전기값이 싼지 아십니까? 농촌이어가지고 농사용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적으로 싼 거예요. 농사용 전기는 아주 쌉니다. 제가 우리 농장에서 농사용 전기를 쓰기 때문에 농사용 전기는 40원에서 50원 사이예요. 1kg에. 일반 전기는 지금 160원까지 쓰지만은 농사용 전기. 그러니까 40원짜리 전기를 50원에 쓰는 사람이 많으면은 전체적으로는 전기값이 낮죠. 그러면은 누가 골뱅이 줍니까? 한전이 골뱅이 줘요. 전기를 한전은 얼마에 사들이느냐? 거기 표 있습니다. 원자력 회사로부터 한손으로부터는 52원에 삽니다. 52원에. 태양광 업자들한테는 270원에 삽니다. LNG 발전업자들은 239원에 사요. 그러면 한전은 태양광 업자한테 270원에 사가지고 우리 도시민들한테는 160원에 팔고 농민들한테는 40원에 팔면 한전 적자가 농민들한테 팔면은 230원이 적자예요. 한전은 일반인들한테 팔아도 110원이 적자예요. 그래서 한전 적자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도가 어디냐? 거기 전기를 제일로 싸게 쓰고 있는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이런 제주도예요. 근데 여기가 놀랍게도 태양광 발전을 또 제일로 많이 해요. 태양광 발전 1위 전남, 2위 전북이에요. 전남하고 전북이 합쳐가지고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의 45%.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전남하고 전북은 우리 호남은 제일로 전기를 비싸게 한 자리 팔아 먹으면서 그 일부 태양광 업자들이 전기를 또 제일로 싸게 쓰고 있어요. 한전 적자의 주범 전남 전북입니다. 우리 호남이에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의 절반이 경북에 있어요. 거기는 전기를 52원에 생산을 해요. 그거 사가지고 한전은 160원에 파니까 110원이 남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앞으로 전기값이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문재인 때 태양광을 잔뜩 늘려놓고 그걸 또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태양광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70원짜리 전기는 계속 늘어나고 52원짜리 전기는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을 다 취소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똥바가지는 다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왜? 전기값을 안 올리자니 한전이 뭐하고 있겠어요? 지금 부채가 200조 원이 넘었어요. 국민 1인당 400만 원인가 4천만 원인가 그대로 놔두면은 한전이 망할 것 같습니다. 전기를 공급하는 한전이 망해버리면 당장이 정전되는데
그래서 한전 망하게 안 하려고 현기값을 올리다 보니까 이제 누가 죽어나요? 기업들이 죽어나요. 그래서 기업이 아주 어렵습니다. 기업이 어려운데 이 기업체 중에서 가장 어려워지는 데가 어디냐? 바로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반도체.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석유하고 가스하고 석탄하고 이 에너지를 수입하는데 작년에 얼마를 썼냐? 1,900억 불을 썼어요. 200조 원이 넘는. 여기에 식량 사원이라고 한 100억 불 썼어요. 그래서 2천억 불 정도는 우리가 에너지와 식량, 우리가 에너지와 식량이 없으면 바로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그렇기 때문에 쌀은 작업이지만은 우리나라 식량 작업률은 20%밖에 안 돼요. 80%를 수입합니다. 옥수수나 밀 이런 거 전부 수입해요. 그래서 에너지와 식량을 수입 안 하면은 대한민국은 바로 문을 닫아야 된다. 5천만 명 중에서 2천만 명 굶어 죽어야 돼. 북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석유, 가스, 석탄을 뭘로 사오냐? 식량을 뭘로 사오냐? 달러로 사와요. 우리 한국 돈 항공모함으로 실어다가 유조선으로 실어다 줘도 가서 석탄 한 톤을 못 사옵니다. 달러 갖다 줘요. 우리는 국제 통화가 아니에요. 원하는. 그러면 이 달러는 뭘로 보냐? 바로 반도체. 반도체로 한 1,300원, 400억을 풀어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이것 가지고 한 600억을 풀어요. 그래서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를 합치면 한 2천억 불이 됩니다. 이것 팔아가지고 우리가 석유하고 가스하고 석탄, 식량을 사다가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게 먹고 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결혼식이랄지는데 가보세요. 세계의 사내집미가 배 터지게 나옵니다. 음식이 너무 많이 남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가 여기 자원이 많아갖고 어디가 우리가 석유가 나서 그렇습니까?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팔아갖고 그 달러로 세계의 사내진미, 석유, 가스를 수입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5,000년 역사 이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수출을 못 해갖고 달러를 못 벌어오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 어디죠? 아프가니스탄, 우간다보다 더 훨씬 북한보다도 더 처참한 나라로 살아갑니다. 왜? 인구는 많은데 먹고 살 곳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수출 제조 중에서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이런 수출 제조를 경쟁력을 지니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순간에 대한민국은 생지역으로 갑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경쟁력의 제일 원인이 뭐냐? 이게 바로 전기예요. 전기. 네? 우리나라가 여기서 요거 맞추시는 분은 제가 우리 농장에 계란을 나중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회사가 어딘지 아시는 마음이 하나만. 삼성! 근데 여기는 컨닝을 우리나라에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회사 삼성전자, 2등으로 많이 쓰는 회사 SK하이닉스. 두 회사의 공통점이 뭡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 이 두 회사가 쓰는 전기가 얼마나 많냐? 250억 kWh를 써요. 우리 전라북도 전체가 쓰는 전기보다 많습니다.
반도체는 생산원가의 30%가 전기값이에요. 전기. 예? 그래서 전기값이 올라가는 순간에 반도체는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3등은 현대제철이에요. 전기로 쇠를 녹이니까. 그 다음에 4등이 어디냐? 삼성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만드는 회사예요. 5등이 어디냐? LG 디스플레이. 1, 2, 4, 5등이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 전기에 10% 가까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값이 올라가는 순간에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이게 전기값이 올라가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인식을 해야 돼요. 근데 태양광이 늘어나고 원전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1원짜리 전기가 줄어들고 270원짜리 1원짜리 전기가 늘어나면은 전기값이 몇 배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태양광이 늘어나면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밤중에 태양광으로 전기 발전합니까? 갑자기 비가 오면 태양광으로 발전합니까? 전기가 들쭉날쭉이에요. 들쭉날쭉. 잘못하면 정전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아주 고도의 정밀 화학 공정이기 때문에 전기가 품질이 아주 좋아야 돼요. 주파수도 일정하고 정전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몇 년 전에 삼성전자에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 기흥에서도 그렇고요. 잠깐 정전돼 가지고 몇천억 손해난 그래서 정전이 되거나 전기 품질이 안 좋으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산업은 발전을 없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산업이 이렇게 발전했냐? 이것은 경제학자들도 이런 논문을 쓴 경제학자를 전하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직접 자료 조사를 해가지고 삼성전자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참여 선언을 놓은 1983년도입니다. 삼성은 그걸로 망했어요. 망했어야 돼요. 근데 왜 안 망하고 세계 지금 제1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됐느냐? 여기에 우리나라의 원전이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그것을 규명한 경제학자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1983년도 딱 선언을 순간에 우리나라에 이건 나는 저는 하늘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월성 1호기하고 보리 2호기 원자력 발전소 2기가 준공이 됐어요. 1978년도에 보리 1호기가 처음으로 준공이 되고 83년도에 원자력 발전소 2기가 준공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 매년 원자력 발전소가 한 기씩 90년도까지 준공이 됐어요. 이때 우리나라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킬로와트당 70원 하던 전기가 50원대로 떨어져 버렸어요. 계속 떨어졌어요. 반도체 회사로서는 하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전기값의 경쟁력을 갖고 그것도 미국이 그때 정말로 심해요. 미국 일본 놈들이 너무 이것들이 설쳐대 반도체를 다 장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미국 일본을 팔면은 미국을 몇 개 사니 였다이 소리를 하니까 그것들 좀 버리장머리 없애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미국이 일본 반도체 회사를 제재를 합니다. 3개. 첫째 특허, 두 번째 간세,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율, 슈퍼 301조, 그 다음에 뭐 이런 해가지고 일본을 조잡아요. 그러니까 일본 반도체 회사들은 미국의 특허, 환율, 간세로 조지지. 한국한테는 전기값에 밀려버리지. 그때문에 삼성이 커버리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삼성이 자리를 잡고 세계 제일의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막 살고 있어요. 그게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이게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왜? 태양광이 드러나고 원전이 수도
가서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늘린다고 하나도 못 늘리고 있어요 지금. 다 취소시켜버리고 지금. 그래서 이대로 놔두면은 대한민국이 위험해집니다. 우리가 다시 경제를 살리고 우리 얘들한테 더 자랑스러운 나라를 물려주려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원전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획기적으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한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원전 위험하지 않냐? 지진, 오늘 아침에 4.3 지진하니까 또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원전이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르노빌 하면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체르노빌에서 죽은 사람은 딱 43명입니다. 1980명. 이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운스케어라고 유엔 산하의 유엔 방사선 영향 가구 이거에서 수십 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조사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하대 진압을 위해서 투입했던 국방관 200여 명 중에서 28명이 너무나 많은 이 사람들은 원자폭탄 터질 때보다 더 많은 방사선을 맞았어요. 약 200여 명 중에서 28명이 약 600여 명에 죽었습니다. 200명이 다 죽은 거 아니에요. 28명. 그리고 체르노빌은 워낙 그 방대한 지역에 방사능 낙이 떨어져가지고 목초리가 많이 오염해졌어요. 그래서 그 풀을 먹고 이 젖소들이 우유를 짰지 않습니까? 그 우유에 이제 방사선이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우유를 먹은 아이들한테 갑상선암이 한 6천여 명이 발생을 해가지고 지금은 갑상선암도 아닙니다. 완치율 101%예요. 1%가 더 높아요. 케어를 잘해주니까 15명이 죽었어요. 어린아이들. 그래서 체르노빌로 인해서 체르노빌 사고로 해서 죽은 사람은 43명이 지금까지 전체 통계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체르노빌 사고보다 더 큰 사고는 원자력 발전 사고에 있을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사고였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이 43명밖에. 중국에서 수력발전소 70년대 하나 터져가지고 23만 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지금 후쿠시마 방류 온다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 시대의 코미디라고 생각하고 우리 후손들이 그 당시 사람들을 거의 미개인 수준이었다. 후쿠시마에서 방사선 사고로 죽은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사고입니까? 저는 쓰나미를 입사한 거예요. 12만여 명이. 그래서 저는 후쿠시마에 2번 갔다 왔어요. 터진 원자력 발전소 바로 앞에 가서 사진도 찍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14km 떨어진 목장이 있어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방사선 납기가 떨어졌어요. 거기 그 젖소들 지금 멀쩡히 살아 있어요. 그 젖소 키운다고 한 그 목장도 어디에 있는 목장들보다도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원자력 사고는 그렇게 위험한 사고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1956년도 영국에서 처음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시작한 뒤로 약 80여 년이 돼가고 있다. 한 60여 년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딱 사고 3번 났어요. 미국의 드림아이. 여기는 사고 자체도 아니에요. 방사선이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어요. 카터 대통령이 4일 만에 와서 방어복도 안 입고 들어가요. 그건 사고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사고입니까? 두 번째가 체르노빌, 세 번째가 후쿠시마예요. 세 번의 원전 사고를 통해서 사람이 죽은 건 체르노빌 43명이 갑니다. 이 말은 뭐냐? 원전은 사고도 잘 안 나지만은 사고 나도 쏘가 별별이 없다 이거예요. 무슨 성수대교 무너진 거나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에 10분의 1도 안 죽었어요. 그게 무슨 사고입니까? 원전은 그런데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원전을 안전을 더 강화했어요. 이 경락고도 옛날 체르노빌은 경락고 자체가 없었어요. 일본의 경락고는 두께가 20cm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아예 없었어요. 경락고. 지금 우리나라 원전은 경락고 두께가 요만한 철근 콩쿨 1m 40 두께가. 여기는 원자 폭탄을 거의 터치기 전에는 폭발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원전 사고는 제로입니다. 제로. 그 설령 정말 만에 하나 사고가 나더라도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특히 후쿠시마에 비우면 사람 죽을 일이 없어요. 대피할 일도 없습니다. 왜 대피를 합니까? 그래서 원전은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리고 방사선은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고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나돈탕 다닌다고 저기 저 부곡이 거리까지 막 가고 했던 기억 안 나시죠? 지금도 일본이나 독일에 이런데 나돈 우천탕 화학약이 있어가요. 방사선은 오히려 적절히 쬐면은 우리가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때리면은 어깨를 때리면 부러지지만 안마봉으로 살살살 때리면 어떻습니까? 건강에 좋아요. 100도씨에다가 손을 담그면 화상을 입지만은 한 40도씨에다 찜질하면 어떻습니까? 건강에 좋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방사선은 적절히 쬐면 원자폭탄이 터질 때처럼 강력한 방사선이 아닌 한 적절히 쬐면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너스로 놀라운 소식을 여기 계신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우리 전주 출신의 정원규 박사가 있어요. 전북대 의대를 나왔어요. 지금 강동 경희대 병원의 방사선 종양학과 교수입니다. 방사선으로 암을 치료하는 전공하는 교수예요. 이 정원규 교수가 방사선으로 암 치료하는 건 나 말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나는 좀 새로운 걸 해봐야 되겠다 해갖고 암보다 더 골치 아픈 병, 암보다 더 두려운 병이 뭐냐? 치매예요. 치매. 더군다나 방사선으로 치매 환자한테 쪼였더만 좋아지더라는 연구 결과가 미국의 윌리엄 보먼트 병원이라는 아주 유명한 병원에서 시험을 해보니까 그걸 보고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지금 강동 경희대병원에서 방사선으로 치매를 치료하는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는데요. 놀라운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위에 치매 초기 환자들, 알츠하이머 전부 다 공짜로 해줘요. 우리 전주 출신의 지금 정규 박사 아버님이 92세인가 근데 지금 전주에 살고 계셔요. 혹시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면 제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방사선 적절히 쬐면 치매도 고치고 관절염도 고치고 쉽게 말하면 보약입니다. 보약. 그래서 방사선에 대해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시고 CT나 엑스레이 찍을 게 있으면 한 번 더 찍으세요. 실제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더 이상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혹시 오늘 필요할 줄 몰라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 오신 분들. 이 책은 뭐냐? 웨이드 에리슨 교수라고 1941년생입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하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평생 교수를 하시고 지금 명예교수로 되신데 천재입니다. 천재. 이분은 평생을 핵물리학, 입자물리학, 의료물리학, 생물학 천재이기 때문에 두루두루했어요. 양반이 놀라운 논문을 발표했고 책을 썼어요. 이 책이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다 번역이 됐어요. 우리나라만 번역이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사관에서 10월 25일 날 번역을 해가지고 방금 제가 했던 이런 얘기들이 이 책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과학적 근거와 통계가 너무나 명쾌하게 나왔어요.
이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CT나 엑스레이 단 0.001%도 비올 필요가 없고 원자력이야말로 우리 미래, 인류 미래를 구원할 수 있는 책이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이 양반이 서문에다 뭐라고 쓰냐면 나의 손주 알리, 앨리스 그리고 그들에게서 태어날 후세들을 위해서 이 책을 쓴다. 언젠가는 그들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영국에서 하니까 영국에서도 깎아본 사람들이 많아요. 다윈, 뉴턴이 태어난 영국에서도 항상 똑똑한 사람도 있지만 깎아본 사람도 있고 이 양반이 이런 주장을 하니까 그걸 못 알아듣고 깎아본 소리 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손주 그 후대들을 위해서 이 책을 쓴다. 갈릴레이나 코페르니쿠스 같은 그런 아주 혁명적인 주장을 가지고 가셔서 한번 시간 나시고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시면은 우리가 원자력에 대해서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 정도 마치고 혹시 궁금하시거나 하시면 뭐 이렇게